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뭐 전반적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에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법 공매도로 지목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기관과 또 개인 투자자들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돼 왔던 공매도 거래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 가격에 사서 반환하는 이런 투자 기법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빌릴 때 실물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이제 매도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걸 외국 기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게 또 네. 투기적 거래를 일으켜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 이걸 막기 위한 핵심은 전산 시스템에 있는데요. 네. 일단 기관 투자자에게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거래소에 이제 중앙 점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중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할 수 있고 또 기관 내의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도 이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 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된 기관 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개인과 기관의 그 공매도 거래 조건도 동일하게 바뀐다면서요? 네. 이제 핵심은 주식을 빌려 팔 때 빌리는 조건. 이죠. 대차 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주식을 빌리는 조건이나 또 갚아야 되는 기한 같은 것들이 기관에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그동안 지목이 되어 왔던 거죠.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 거래 때 빌린 주식을 일단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을 한다. 즉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고요. 네. 이전에는 1년 이상을 허용이 됐었습니다. 또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좀 개인이 불리했다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고요. 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 현금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차 수준의 105%로 낮춘 것. 이것도 특징이고요. 코스피 200 주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보다 더 낮게 120%를 적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그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 에서 4배에서 6배로 상향을 하는데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에 가중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다라는 경우에는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또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들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제재도 도입이 되고요. 공시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 공매도 잔고를 항상 이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 이제는 포함이 됩니다. 네. 공매도 금지 기간도 확정이 됐습니다. 당정은 이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현행 공매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했던 연내 부분 재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공정위가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 전담 자회사 CPLB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는 쿠팡이 자사의 플랫폼 안에서 이 독자 상표 상품인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고리즘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해서 부여를 한다라든지 네. 혹은 실제 검색 결과는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사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에서 상위에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중개 상품은 배제를 하고 최소 6만 4천여 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라는 게 바로 공정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 판매가 많이 늘어났나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노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쿠팡의 어떤 PB 상품은 노출수와 총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 매출액 76%, 고객당 노출수 43% 증가를 했고요. 검색 순위 100위 내에 노출되는 PB 상품의 비율도 기존의 56%에서 88%로 높아진 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 작성을 한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2,200여 명의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사의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또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00개의 PB 상품에 대해서 7만 2천여 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게 확인이 됐고요.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공정위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같은 쿠팡의 행위로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 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상향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공공분양주택 청약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이제 상향된 겁니다. 네.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제 지금도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이제 저축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분양 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 원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는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도 상향이 됐으니까 한도 상향이 중요한 건 이제 공공주택 청약 시에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선을 보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 네. 한도를 다 채워서 최소 10년. 그렇죠. 네. 10년은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에서 가장 높았던 그 부지를 살펴보면 당첨선이 2,55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매달 10만 원씩 20년 넘게 납입을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납입액 한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월 납입액 한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현재 네. 당첨이 되는 그 총액 선을 보면 네. 납입 기간이 뭐 10년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조금 경쟁률이 높은 거는 20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울러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이제 청약 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네. 연말정산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제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딱 이 3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네. 되는 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존에 부었던 청약 부금, 예금, 저축 이것도 이제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건 네. 지금 신규 가입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전환해서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한도를 왜 높였냐고 하면은 사실 주택도시기금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네.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그 임대주택 공급 같은 데 활용이 되는데 지금 재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13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이게 2년 3개월 동안 35조 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한도를 높여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 뭐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지게 된다고요? 네, 이게 당장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근거법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뭐 줄여서 분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분산에너지법이라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가 가능한 뭐 한자로 얘기하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자 네. 이런 걸 촉진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제정이 됐었고요. 시행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 역시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분산에너지법 45조에 보면은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서 이제 전기요금 차등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자급률을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 가장 낮아요. 2.9%에 불과하거든요. 네. 반면에 높은 지역은 부산입니다. 216.7%. 그러니까 자급률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실 전기요금 자체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법이 나중에 완전히 시행이 되면 이렇게 자급률이 높은 부산의 전기요금은 낮게 자급률이 낮은 대전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차별화한 뒤에 2026년까지 이런 단계적 일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계시죠?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무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자, 세무상담에 앞서서 네. 요즘 한창 그 논의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네. 좀 짚어봤으면 네, 네. 합니다. 예. 오늘 7월 그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가 봐요. 네, 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네. 좀 상속세 개편 방향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과세 방식이 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어요. 유산세 방식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은 네. 돌아가신 분이 재산 남긴 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산세 방식이거든요. 전체 유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4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계획이라고 해서 네. 상속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해야 개인이 받은 만큼에 그렇습니다. 받은 대해서만 만큼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율가 또 낮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그렇게 내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과세 체계가 이제 바뀌면 세부담 좀 줄어들겠죠. 네.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제액이 현재 이제 우리가 일괄 공제 5억, 네. 배우자 공제가 5억부터 30억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네, 네. 24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97년인가 98년에 97년에 개편되고 2000년도부터 시행이 네, 돼서 지금 네. 2024년까지 왔으니까 예.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아파트는 거의 10배 올랐고 평균 물가만 해도 6배 정도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4년 동안 유지를 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과세 네.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야당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희들 느낌에서는 세법 개정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일괄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또 최고 세율 구간이 30억이면은 50%대로 돼 있는데 세율이, 요것도, 네. 예, 요것도 너무 지금 24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세율 구간도 조절을 해서 아마 최고 세율 구간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세 가지가 조절이 되면은 좀 중산층에서 조금 세부담을 완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들이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50억 정도 미만 되는 분들한테 네. 어느 정도 혜택은 되지만 네. 그 이상 되는 자산가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제 상속세법이 1950년대 제정이 됐다고 네, 들었고요. 네, 계속 네. 숱한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에 이른 게 이제 한 20몇 년 지금의 기준인 게 기준이 언제인 거죠? 2000년부터 예. 시행됐습니다. 예. 24년 동안 시행됐죠. 예, 그런데 예. 아까 그 공제율 구간 있잖아요. 예, 예. 아니죠. 그 세율 구간. 네. 50억으로 늘려도 네. 50억 넘는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예. 어쨌거나 이게 이제 20몇 년 전에 할 때는 네.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때 부자세였잖아요. 그렇죠. 한 0.2% 정도 네. 과세됐으니까 네. 진짜 부자들만 과세가 그럼 되고 지금 있었죠. 과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022년 것이 발표된 걸 보면은 4.5% 정도 되고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13% 정도가 과세되고 있어요. 서울만 따지고 그럼 보면 OECD 같은 경우는 1%대라고 본 것 1%인데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2.4% 정도 되니까 네. OECD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달 기준으로 보니까 11억 9천만 원인데 12억 정도 가까이 네, 12억 됐죠. 정도면 네. 그 정도면 대부분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자세가 아니고 예. 중산층의 세금도 대중세가 돼버렸어요. 대중세가 네.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또 그다음에 이제 세율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제도 공제 좀 조정 조절해주고.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네. 그 경영에 할증과세 영향을 알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세가 그 너무 부분이 많으면 그건 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거는 재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자 감세 문제가 논란이 돼서 어떻게 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20% 할증까지 하면 세율이 50%에서 60% 가니까 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 상속이나 증여 때 50%인데 할증과세 20을 하니까 60%까지 올라가 버린 60%인데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55%인데 근데 우리 일본은 55%라지만은 네. 그거는 유산 취득세 계열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환율로 따졌을 때 약 50억 정도를 네. 최고 세율로 두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아,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글쎄 이제 국제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네. 예, 글로벌에 좀 뒤지지 않게 법이 네. 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무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 요즘 이제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끝자리 3375번 쓰시는 분, 네, 그 상속세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약 그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2억 원 그 전세를 끼고 있고 은행 대출 3억 원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상속세는 예.
자산 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가지고 네. 순자산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실제는 아닐 것 같은데 6억짜리 아파트에 2억 전세에 대출이 3억이면은 순자산 1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상속세가 기본 5억이니까 네. 상속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증여세는 이런 경우에 이제 10%니까 네. 그러면 직계 좀비서한테 줬으면 5천만 원 공제받고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죠. 증여세는. 네. 그런 이런 아파트는 미리서 증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면 특례가 많이 적용되는데 아. 증여를 받으면 특례 제공이 안 되기 아, 때문에 네. 예, 그냥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세부담은 전혀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는 휴대전화 끝자리 5025님의 질문입니다. 15년 동안 무주택자입니다. 송파구나 강동구에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네. 배우자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때 구입하는 아파트의 명의를 절세 목적으로 봤을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부부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단은 대표님, 네.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억 정도라고 그런데 뭐 대출도 안 끼고 안 한다 하더라도 네. 7억 5천 정도 되니까 6억 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받아버리면 증여세가 거의 없으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사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연세가 얼마 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나중에 상속세까지 대비를 한다면 네. 부부 공동명의로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에 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민병호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명의로 주택 한 채씩 갖고 있습니다. 두 채 모두 2017년 2월에 분양받았고요. 아내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에 자동 말소된 상태입니다. 네. 자동 말소 후 5년 내에 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고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시면서 네. 현재 저희는 거주 및 임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큰 차이가 없다면 현행 그대로 유지하다가 네. 5년이 지난 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매도할 때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네. 두 번째, 만일 5년 내에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이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많이 낼지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아파트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거주주택은 이제 59제곱미터고 소재지가 네. 서울 은평구입니다. 분양가 3억 2천만 원이었고 현재 네. 7억 정도 하고요. 시세 네. 차익은 한 3억 8천 된다고 하셨고요. 네. 임대주택은 40.63제곱미터 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네. 분양가 2억 4,500이고 현재가는 4억 5천만 원. 네. 시세 차익은 한 2억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 임대 현황은 월세 임대 시작일이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고 4년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구청 기준으로 2018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해서 자동 말소가 됐고 네, 네. 이 기간 5% 이내에서 임대료 상향했다. 임대료 그 기준을 잘 지키셨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 제가 소개하기도 좀 숨이 찬데 네. 아주 자세하게 물어오셔서 네. 확실한 답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우선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지금 자동 말소 되신 분들은 네.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어느 거는 주택을? 거주주택 먼저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네. 그거는 비과세가 돼요. 네. 근데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임대주택은 과세거든요. 물론 거주주택은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거주주택을 팔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을 또 양도하면 네.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각. 네. 그러니까 거주주택 먼저 팔고 네. 임대주택을 나중에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네.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임대주택 비과세는 네. 거주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돼요. 아,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의 그거는 양도차익 비과세가 안 발생하면 돼요. 안 되는군요. 지금 현재 2억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거주주택 먼저 처분하더라도 네. 2억에 대한 비과세는 안 되고 네. 그 다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만 되니까. 자, 그럼 지금 파실 때 네. 거주주택을 팔고 네. 임대주택이 현재 4억 5천이라는 시세라든가 감정가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으로 나중에 팔 때 거기서부터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그렇습니다. 되고 앞에 네. 거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거주주택이 그나마 양도 차익이 많아서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반대 그래 경우도 보여요.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거주주택이 예를 들어서 4억이고 양도 차익이 네. 저기 임대주택이 양도 차익이 6억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4억은 비과세 받고 6억이 비과세가 안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비과세를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 선택이 안 돼요. 먼저 거주주택을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되고 네. 뒤에 거는 비과세를 배제를 당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세제가 좀 이상하죠. 네, 예, 이상하게 돼 헷갈려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세청에서 선택을 못하고 무조건 네. 먼저 파는 것은 비과세를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먼저 파는 것이 양도차익이 적고 뒤에 것이 크다고 그러면은 네. 거주주택 자체를 비과세가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서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네. 이 민병호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임대주택 거라고 사업자들은 제 설명을 금방 이해를 하세요. 늘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네, 네. 믿습니다. 네, 네, 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전화 있어서 저희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안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가 궁금하냐면요. 예. 저한테 명의의 그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요. 예, 예.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갔는데 마침 그 우리 아들이 서울 근교 살다가 직장 관계고 애도 봐야 됐기 때문에 저희 그 제 논대로 들어와서 월세를 살아요. 예, 예. 월세를 논대.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계약서 썼어요. 아들하고 저하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사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는 제가 그 집 아들네 집에 같이 저희 집에서 아들하고 월세 받으면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먼저 사람보다 계약금도 좀 더 많이 받았어요. 아들한테는. 왜냐면 예. 나중에 전세로 나갈 거 같으면 그 돈을 저기 하라고 전세로 나가라고 생각할 거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매매를 우리 아들한테 매매를 해서 하든가 증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뭐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집에 한 채인가요? 그전에- 그러면? 예? 집에 한 채세요? 네네.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한 9억 정도 해요. 네. 9억 근데 정도. 그 전에 예. 이게 들어올 때 그 저희 사돈 데가 그 며느리한테 5천만 원 하고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5천만 원 증여를 해서 그 보증금에 나가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매매나 우리 아들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이 어떤 게 더 난가 해갖고 예. 그거 기본적으로 어떤 게 아버지께서 네. 1세대 1주택자라면 네네네. 아들이 어느 정도 능력만 있으면 매매가 유리한 거예요. 왜 아, 그러냐면 아버지께서는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9억까지는 10억, 10억까지는 양도세가 안 나오는데 아들하고 거래를 할 때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느 네. 정도나 할 수 있죠? 이게? 30% 금액이니까 30%가 3억 중 적은 금액이에요. 그게 9억짜리 같으면 3, 9, 27, 2억 7천하고 3억이니까 2억 7천까지는 예, 낮게 거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근데 네네. 그때 매매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증여할 때는 이게 그렇게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시가대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9억 정도 같으면 3, 9, 27, 2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가 나와서 꽤 부담스럽죠. 근데 근데 이분 요거를 갖다 네. 증여를 예를 들어 제가 보증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제- 그거는 좀 감해주지 않나요? 그거는 부담부 증여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는 보증금으로 해서 예, 그것을 네. 공제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그걸 네. 공제하고 30% 할인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요 돈이 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매매할 때 부족할 경우에 예. 돈이 이 부모가 그걸 갖고 차용증을 아, 그거는 써가지고 차용하고 거래는 안 되세요. 지금 아버지하고 그건 안 직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네. 돈이 네네. 금전이 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며느리가 능력이 있다면 아들 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예, 조금 그러면 이제 분산을 좀 시키면은 며느리한테도 좀 싸게 팔 수 있고 아들한테 좀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저가 양도가 양쪽으로 성립이 되죠.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동명의를 할 때 며느리는 그러니까 아들은 네. 직계니까 아까 30%나 네. 3억 중에서 더 싼 거로 네. 할 수 있다고 해서 2억 이게 네, 이제 네. 2억 7천 정도 싸게 네.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며느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똑같아요. 있어요. 네. 아. 그때는 이제 9억인데 이제 네. 4억 5천, 4억 5천 됐으니까 네. 네. 아, 그렇게 한동이 반반씩 줄어들겠죠. 네. 병리를 두 사람한테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명의가 할 경우에 두 사람이 명의할 때는 네.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요? 그 할인 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할인은 이제 거래가액 자체가 이제 9억이다 그러면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30%씩이니까 예. 60%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 30% 금액을 하면은
아마 그게 이제 3억씩 될 것 같아요. 네, 3억이 약간 안 되죠. 그거는 30%. 4억 5천에 30%니까. 네, 1억 3,500씩 싸게 그러네요. 팔아도 돼요. 네, 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자, 그러면 9억에서 그러니까 7억 3천까지 팔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네. 두 며느리하고 아드님한테 네. 저기 파시면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니까 이분은 양도세 12억까지니까 어차피 이분 한 푼도 안 네, 내셔도 안 내셔도 되고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따로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할 때 좀 예. 저가로 매매를 할 수 예. 있고 취득세를 좀 줄일 수는 없네. 똑같네요. 취득세는 안 됩니다. 상관은 예, 없고요. 그건 시가대로 취득세는 부과받기 네. 때문에 아니,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거기 집에서 같이 살아있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같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사는 상태에서 네. 그 매매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예. 그 보증금에다가 그 월세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은 예. 아버지가 전세로 사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아니, 지금 제가 지금 현재는 네. 보증금은 아니 월세를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고 제가 있거든요. 같이 네, 살면서 네, 네.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같이 이게 내가 명의랬는데 아들한테 팔면서 내가 그 전세로 살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버지가 전세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살고 같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그러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게 더 절세가 아니 그러면 보증 매매 대금을 덜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으면 이러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7억 3천의 돈을 아드님 네. 명의 합해서 7억 3천이 없는 경우에 네. 이분이 네. 만약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과 네, 월세를 네. 한 게 한 1, 2억이라 있다 하면은 이제 5억이나 이렇게 내려가면 아드님 명의로 뭐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세로 살면서 아들이 네. 무상으로 또 같이 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어떻게 빌려주는 것까지 쓰는 거는 안 빌려는 된다. 안 된다. 예. 네. 이해되셨죠? 네. 살수 있어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님이 다른 집을 살 때 네. 나가 있어 30세 이상이고 네. 소득이 있어서 뭐 독립된 세대주로서 다른 집을 산다. 네. 이럴 때 이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다. 그럴 네. 때는 어떤 그거는 계약을 그렇죠. 해가지고 빌려주는 네, 차용증을 네, 쓸 수 차용증 쓸 있으나 수가 있으나. 내 집을 팔면서 내가 거기 사는데 전세인으로 또 들어 부족한데 있는데 돈을 그 또 돈을 빌린다. 빌려 좀 네.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상하죠. 그건 안 네.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90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8년 보유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부 한 명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기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세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실질 과세예요. 아, 실질. 실질에 여기서 안 사시면서 주민등록만 갖다 놓으셨다. 네. 그러면 실제 거주를 안 하셨으니까 네. 그 기간은 빼야 되는 거고 네. 네. 실제로는 살았다 그러시면은 상관이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분만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는 얘기는 네. 안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근데 보통 이런 살았다는 걸 분들은. 어떻게 입증하죠? 그거는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관리비는 가지 내가 낳고 뭐 부인은 왔다 갔다 해서 안 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3자가 제3자한테 임대를 안 줬다면 네. 본인이 관리비를 냈을 테니까 네. 그거는 문제는 입증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네. 어쨌든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살았으면 되고 네, 네, 살지 네. 않았으면 안 된다. 네, 장기 네, 보유 예. 그 특별권자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느낌상 건가. 네. 부부 중 한 명만 갖다 놨다는 얘기는 네. 주민등록만 갖다 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세무서에서 조회를 해서 네. 실제 거주가 안 됐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빼고 계산을 할 그러니까 겁니다. 보통 자기가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더라도 네. 이런 게 나중에 문제되는 게 밝혀져서 뒤늦게 몇 년 후에도 네.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럴 때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런 세금도 다 내 맞습니다. 가산세를 내야 그래서 되나요? 이거를 유장전입을 해서 예. 걸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등록이 동시에 다 가버리면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 부부간이라든지 또 자녀들하고 부인은 딴 데가 있고 나 혼자만 가 있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당연히 세무서에서 의심을 하고 조회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다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한 92, 3년도에 이제 부모님이 저 2천만 원 가량으로 이제 농지를 이제 샀어요. 예. 예, 이제 거기서 짐승도 키우고 뭐 농사도 짓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주거지하고 한
40km 정도 이제 떨어지는 곳이라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짐승 키우고 그러셨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쓰시다가 상속을 하실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단 뭐 이게 면제 저 8년 자경 감면. 네. 그런데 예, 그 요건이 지금 뭐 이렇게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 주거지하고는 거리도 멀고 우선 이래서. 기본적으로요. 40km라는 얘기가 예. 내비게이션상 40km예요. 직선거리상 40km예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대략적인 거리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요. 직선거리로 찍어보셔서 예. 이게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들어오면 제촌 요건을 충족한 거고요. 네. 예. 30km 벗어나면은 제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 농사를 지었어도 감면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거기서 사실 다른 근데 계속 지금 네. 거기서 해왔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증빙할 서류를 갖추는 방법이라든지 아니 우선 제촌 요건이 거리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 예. 농약 사고 씨앗 사고 비료 사고 농지연부 있고 인후보증 예. 받아서 입증을 한 다음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거리가 예. 제일 네,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촌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예. 아, 그러면은 저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 이제 취득가는 처음에는 2천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도 되는 가격이 대략 한 1억 5천 정도라 양도가액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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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잡으면은 예. 뭐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상속세는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 금액 자체가 충분히 그냥 무상으로 받을 만한 금액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증여는 아니고 상속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예. 감정평가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상속 받아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절세가 되니까 예, 예, 지금 예. 만약에 가면 안 된다면 상속 받아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 이분은 그러니까- 상속세는 나오지 않고 네, 안 나오죠. 5억 상속받 미만이니까. 개시됐을 당시에 네. 감정평가를 받아놔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걸 양도하시거나 할 때 그렇습니다. 유리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신 거로 네.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양도 한 1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양도로 가게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계산해야 되지만은 이제 환산 취득가가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취득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충 해서 계산해 보면은 예. 세금 자체는 한 2천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아, 2천만 양도소득세가. 원의 취득가에 양도가 1억 5천 원이나 네, 한 네. 2년 정도의 세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네. 2천만 원 내고도 지금 돈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럼 매각을 하셔도 되죠. 매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지 않으면은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까 네, 좀 내버려 상속받아서. 두시는 게 더 네,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네. 들었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질문 남겨주십시오. 청취자 게시판에 그리고 상담 내용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창님께서는 저희 이제 애청자신가 봐요.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세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안수남 세무사는 확실히 실력 있다. 그래요? 네, 저희가 귀한 분 모시고 알짜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아들이 예. 3주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하나 매도하려고 하는데 예. 이 아파트는 2008년도에 매수하여 예. 2018년에 3월달에 단기 임대 4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예. 2022년 3월에 자동 발소됐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것은 장기 특공 공개하고 예. 양도 소득세가 지금 발생하는데 예. 보유 기간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양도 차익은 4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양도 차익하고 장기 특공제하고 그거 궁금해서요.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예, 2018년 4월 달에 단기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기본적으로 추가 공제를 못 받으세요. 추가 공제라고 해서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기간이 예. 네, 6년 이상이고 10년까지는 10%까지 장기보유 특공제로 추가를 해주는데 그때 추가가 안 요건이 됐군요.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되신 분만 해당이 돼요. 예. 선생님은 2018년도 4월 1일 넘어서 등록을 하셨다면 아니 2008년도. 아니, 그건 아니지, 매수하신 거죠. 매수하신 거잖아요. 단기 임대 아니. 그렇죠. 예. 2018년도 몇 월 달에 등록을 하셨어요? 3월 14일이요. 3월 14일이면 조건은 되는데 지금도 임대사업자를 유지는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5년이 지나서 구청 건은 등록이 됐고 세무서 건을 유지하고 계시냐고요? 예, 그렇죠. 세무서 건 유지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따지기 때문에 30%에다가 예. 추가 공제는 지금 세무서 유지를 하고 계시고 요건이 맞으면은 아마 2%씩 더 추가 공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장기보험 특별공제가 지금 8년, 6년 정도 더 추가로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한 그래요? 2% 내지 4%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양도 차익이 4억인데 네. 그럼 저 얼마나 나올까요? 3, 40이니까 1억 2천 조금 더 공제가 되겠죠. 아, 1억 2천이요? 예. 그러면 한 2억 8천 정도 되니까. 예. 8천에 대해서 네. 선생님 하나 8천. 더 네. 궁금했는데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있어 나서 네. 그 아들한테 그 아파트를 임대를 제가 아버지 이제 생활비를 한다고 주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매달 한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이제 미루다 보니까 신고를 못했어요. 증여세를. 네. 그래서 한 8, 9년도 되니까 네.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 계산해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제게다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예. 예, 증여를 한 것이 이제 임대 거리를 주었죠. 이제 임대료를 제게다 이제 매달 임대료 받으신 게 다 임대료 받은 합하니까. 거를. 예, 임대료를 자동 이체 네. 시켜줬어요. 근데 네. 그 발생 금액이 네. 1억 청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1억 청도 되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는 한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우선 아버지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네. 능력이 안 되셔서 자녀가 생활비. 생활비로 쪽으로 주신 거는 그 네. 생활비로 다 쓰셨다면은 그건 증여로 안 보도록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럼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준 거라서 예. 아버지가 자식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면 증여가 해당되는지만 아버지가 받아서 생활비로 쓰셨다면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네, 1억 천에 대한 그 5천만 원 공제는 당연히 그런 거죠? 5천만 원 공제 받고 해야죠. 그러면 6천만 원 정도는 그 네. 증여세가 한 8, 9년 동안 얼마나 나옵니까? 그건 대강? 10%밖에 안 돼요. 세금도 많지도 않고요. 예, 그거는 그래요?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양쪽으로 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아야 더 맞겠죠. 그럼 더 아, 내려가죠. 그렇죠. 아버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한테 드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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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지금 증여세 나이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네,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입주권을 하나 샀어요. 예. 그게 이제 내년 2월에 입주예요. 예. 근데 내가 그 다른 집을 하나 사서 만약에 산다면은 네. 이 새로 산 집 이거부터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안 나오나요? 지금 다른 집을 산다는 집은 언제 사시려고요? 이제 앞으로 살라고. 앞으로. 예, 사서 네. 꼭 저거 입주하는 그걸 먼저 팔으면은 양도세가 나오나요? 예. 그거를 먼저 팔면 예.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아, 네. 입주할 집? 네, 예, 그렇습니다. 입주할 집을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산 집을 먼저 팔으면은 그거는 세금 내셔야 돼. 아, 네, 네. 새로 산 집을 팔으면은 양도세 내야 된다고요? 그것은 다른 주택을 지금 네. 사신 집에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라고 하나. 그거는 단순히 사기만 하면은 예. 갖고 계시다가 팔면은 이거 다른 주택 새로 산 거, 예.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물으시고. 새로 산 거는 양도세 문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 주택에가 양도세 면제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세법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떨어진 상태에서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대체주택에서. 아. 근데 이 집에서 안 거주를 해야 되는 사신다네. 거예요?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아. 살다가 이사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안 살고 들어오면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네, 금방 이해하셨습니다. 금방 이해하시네. 네. 네. 자, 샵 9730 그 문자로 실시간 문의해 주신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0617님. 지방에 4년 정도 된 8억 원가량의 다세대 주택과 상속받은 네.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2억 8천만 원의 그 분양권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예. 분양권 구입할 때
이걸 3주택으로 봐야 되는지 2주택으로 봐야 되는지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상속받은 주택 5천만 원짜리가 네.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은 네. 주택수에서 빼도록 돼 있고요. 아, 네. 지금 요거는 상속받은 주택 빠지지만 지방의 1억 미만짜리 소형 주택도 빠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4년 정도 된 8억 네. 가량의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는 다세주택과 네. 그러니까 분양권만 갖고 따지면 네.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하고 네. 2주택자이기 이주택인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가 아니죠. 아니겠죠? 아니죠. 네.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용산밖에 되니까 없으니까요. 그 네. 중과세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과세는 아니고 일반 2가구로 과세. 봐서 네, 네. 일반 과세 네. 최대 35%인가요? 일반 과세? 아니 취득세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취득세군요. 제가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이라서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럼 네. 취득세는 많이 나오지는 1.1% 내지 않겠네요. 3.5% 정도 그렇겠네요. 나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홈페이지에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홀어머니고요. 네. 이제 결혼한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 전에 왜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세금 이자율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제가 관리를 해주다가 예. 아들 것 따로 제 것 따로 하다가 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이 정부에서 있었는데 몇 년 예. 전이었죠. 한 예. 10년 됐나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못 돌려주고 예. 돈을 좀 갖고 있다가 지금은 증명을 한번 하려고 해도 증명이 제대로 좀 안 돼요.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해놓고 내가.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가 광역시에 한 5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시가 5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 그리고 또 이제 자녀에게 못 돌려준 제가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데 예. 정려와 상속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예. 네. 근데 아드님한테 이거 3억이라는 돈은 예. 아드님 월급 받은 돈으로 저축을 해서 형성된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그거는 어머니가 아들을 통장에서 그 네. 아들 급여가 어머니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아들 월급이라는 것만 입증되면은 어머니께서 3억을 아들한테 돌려줘도 네, 그거는 증여는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저번에 한번 선생님 말씀을 들어갖고 네. 한번 신경을 써보라 하고 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나 봐요. 왜 안 돼요? 오래되고 증명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는 네. 방송 끝나고 차분하게 전화 드려서 예. 서울 은평구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개발 이후에 아파트를 받게 되면 가액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증여를 해주셔야 할지 개발 이후에 상속으로 하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셔서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이거는 보내주셨습니다. 개발 후에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예. 그 아파트가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밖에 안 걸 것 같다 그러면 상속이 났고요. 네. 만약에 그 15억이나 20억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빌라는 요거는 한 2, 3억 정도? 네. 3억 미만일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까요? 1980년 2월에 연립주택에 입주해서 14년 살다가 2009년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됐는데 재건축하고는 전세를 줬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이주할 때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었고요. 그 아파트는 팔고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재건축 전에 살았던 연립주택 거주 기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6547번님의 분담금을 안 내셨으면 예,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다 영향이 있고요. 네. 분담을 내셨으면 준공일 이후에 거주했어야만이 그 이웃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추가 건축비를 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무상담 해드렸습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 3일 수요일에도 안순환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를 마련합니다. 한 3주 뒤네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7월 3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순남 세무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